영업 비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비밀의 관리 및 보호 전략을 보게 되면 일단 기업 내부에서 관리 및 보호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얻게 될 이익, 그 다음에 유지 관련 수반된 지출 비용, 이걸 이제 누군가 유출 시 잃게 된 손해배상, 이런 것들을 소위 고려해 가지고 영업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와 어느 수준에서 보호할 것인가를 등급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비밀관리 명문 규정을 만들어서 제정을 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등급을 비밀을 왜 1급 비밀, 2급 비밀이 있는 것처럼 그런 형식으로 어떤 그 등급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적 관리는 입사 시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비밀 누설 금지 서약서를 받고 재직 시 주기적인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퇴직 시 동종 업체의 취업 및 경업 금지 업무를 부과를 하는 등으로 인적 관리를 할 수 있겠죠. 그다음 영업비밀 신고제도입니다. 종업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견 또는 창출된 영업비밀을 회사에 신고해서 영업비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렇게 되면 약간 어드밴티를 주면 되겠죠. 이런 현실에서 관리 및 보호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 관리 및 보호 전략에 실질적으로 물리적 조치, 실제 눈에 보이게끔 하는 건 뭔가 통제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예를 들어 보관하는 일반 정보 분리해서 관리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관리, 이 안에 주로 컴퓨터에 들어갈 건데, 소위 유저 관리를 잘 해가지고, 담당자에 의해, 그죠? 예측권이 불가능하도록, 그죠? 예. 그 다음 통신보안이죠. 예. 전화, 인터넷, 팩스 등 항상 외부로 조초당할 위험이 놓여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돼요. 사실은 좀 큰 회사 가보면은, 우리가 인터넷도 못 쓰게 하죠. 예. 자체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 같은 데 가보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서류단위 관리죠. 문서, 도면, 사진, 디스켓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고받을 때 메모리를 못 들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팩스를 프린트할 때도 종이를 들고 나갈 수 있으니까 팩스에도 한 장 한 장마다 BR에 마커 찍혀 있어가지고 누가 뭘 프린트했다 어디서 다 기록이 남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스파이로부터 영업 비밀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가정보원이 요즘 각 나라마다 CIA, 국회 CIA 이렇게 있는데 국가정보원도 역할이 있는데 때문에 옛날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북에 간첩 잡는 게 일이었지만 지금은 산업 스파이를 잡는 게 가장 큰 일입니다. 그래서 주로 국가정보원이 분석한 산업기밀 유출 유형을 보게 되면 주로 가장 많은 게 전현직 종사원의 유출입니다. 전직은 당연히 나갈 것이고 현직도 나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경쟁기업의 핵심 인력 스카우트죠. 핵심 스카우트요. 그 다음에 컨설팅 기술 전문 업체가 예를 들어 우리가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A랑 컨설팅에서 기술 받아가 개발했는데 A라는 회사 다른 라이벌 회사에다가 또 컨설팅 동일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치과학자 기술연수생의 무슨 말인가 우리 회사에 와서 함께 잠시 동안 일을 하다가 떠난 사람들, 유치과학자 혹은 기술 이런 게 유출될 수가 있습니다. 일기 줄 가장 유형이 많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실시계약 시 사실은 누군가 와가 빼앗아간 산업 스파이 못지않게 사실은 안에 내부 조직을 관리하기 정말 중요한 거죠. 그 영업 비밀을 관리하는데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실시계약 시에 그러니까 이걸 넘기는 게, 이 영업 비밀을, 이제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넘기는 게 실시 계약이지 않습니까? 전용 실시 이런 건데, 이걸 계약을 해주는, 돈을 받고 물론 해주지만, 계약 상대방에게 당신만 알게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걸 알릴 수도 있죠. 내가 계약 상대방에게 제공한 자료를 이를 제 3자에게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해서 영업 비밀임을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했을 경우 책임 소재, 손해배상 등을 자세하게 열거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복제품을 생산하거나 미리 특허를 출원한 경우 발생을 대비합니다.
그리고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중요자를 불가피하게 제공하였으나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반드시 제공한 자를 반납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도 적혀 있어야 되겠죠. 계약서에다가. 그 하도급을 주는 경우에도 계약서에 부동사용 금지 명시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꼭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 배치 설계입니다. 아까 보면 우리가 영업 비밀 안에 포함될 수도 있겠죠. 반도체 배치 설계라는 것들이 꼭 정해져 있습니다. 한때 우리가 IMF를 터지고 우리가 연구원들이 삼성전자 연구원들이 그 대만으로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중국하고. 대만이 반도체 기술이 많이 올라온 이유가 사실은 그 IMF 때문에 생산직 말고는 연구직이 많이 좀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반도체 설계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들고 갔겠죠, 당연히.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저를 보호하게 된 게 반도체 배치 설계라는 겁니다. 반도체 집적 회로의 배치 설계라는 법률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배치 설계를 반도체 집적 회로를 제조하기 위하여 각종 회로 소자 및 그들 연결하는 도선을 평면적 입체 별천 설계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크게 배웠는데 여기 보면 이 특허법이 있고 저작권법을 좀 공부를 다 했습니다. 반도체법이 있고요. 보게 되면 이런 건 다 아는 것인데 반도체법은 IC를 제조하기 위한 회로 소자와 연결 도선의 그 배치 설계, 그러니까 IC 설계도입니다. 설계도면 일종이죠. 저작권제에 가깝죠. 권리는 물건과 방법에 실수를 하고, 이거는 저작 인격권, 저작 재산권, 저작 인증권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용, 그죠? 이용. 이 반도체 설계, 배치 설계에 의한 제조된 IC 내장 제품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권리를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호 범위를 좀 확장했고, 설정 등록에 의해 발생됩니다. 설정하면 등록이 되는 겁니다. 특허에 가깝죠. 발생은 등록, 그죠? 를 할 때부터 창작 등록 무심사입니다. 창작을 하는 순간부터 이것도 등록입니다. 방식 심사를 하게 되고, 이거는 내용을 보는 게 내용을 봐야 되는데, 이 내용과 방식만 통과되면 되는 것이다. 등록은 아까 실체 심사 후 등록을 산업성, 신규성, 진부성이 있는지를 보고 따지는 거고, 저작권법은 무심사주의죠. 등록은 대학 요건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법은 방식 심사 후 등록은 바로 됩니다. 창작성 무심사고 등록 후 권리 발생 요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창작적 무심사는 저작권에 가깝고 등록은 특권에 가깝죠. 보게 되면 출원일은 20년이잖아요. 이거는 저작재산권은 우리 저작 사망 후 50년입니다. 그럼 이거는 10년입니다. 10년 반도체법은. 어떤 독점 팩트 기간을 제한을 준 것이 보면 특허권적으로 가깝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배치 설계권의 발생은 어떻게 생각하면 창작성입니다. 배치 설계 제작자의 지적 노력의 결과로서 통상적이 아닌 특성이 나타나 있어서 기존의 제작물과 구별될 수 있는 배치 설계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 이 크레인부터 재판하게 될 때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창작성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창작을 했다 하더라도 일단 특허처럼 등록을 해야 됩니다. 권리의 대상이 무엇이고 언제 그 권리가 발생했고 언제 소멸한 설정 등록의 형식으로 일단 명백하게 필요하겠죠. 10년 정도 준다 그랬죠. 10년 정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치 설계권의 설정 등록 절차를 보게 되면 일단 내가 반도체 설계 도면을 만들었다면 그 설정 등록 복사 첨부서를 해가지고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그 납부자 코드를 부여받죠. 그러면 등록 신청서와 그 첨부서를 그러니까 등록 복사 신청을 이렇게 해서 내면 신청인이 이렇게 이제 이걸 신청 접수를 신청인이 전달됩니다. 스스로 납부를 하게 되면 그죠? 예, 그 다음에 방식 심사를 하게 되죠. 당연히 일반인 문제가 없으면 됩니다. 이렇게 각하는 불수리는 아예 어셉트가 안 되는 거 사유가 있어서 불수리 통지를 하고 불수리에 사유가 없으면 그 사유가 없으면 등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각하라는 그 사유가 있으면 신청 각하가 되고요. 사유가 없으면 설정 등록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배치 설계 등록 원부를 등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거 어쨌든 등록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등록 필이 되고요. 등록 필이 되고 그 다음에 배치 설계 등록증이 발급이 됩니다. 이걸 보면 특허 공보, 공시연령, 복사 등 대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컴퓨터 프로그램 아니죠. 그 배치 설계권, 반도체 배치 설계권 효력인데, 효력은 그 배치 설계권자 또는 권리를 승계한 전용 실시권을 받아가 권리를 승계한 자는 설정 등록된 배치 설계에 대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되는 권리를 독점할 수 있어 10년간. 어떻게 이용하는가 하면 배치 설계를 복제할 수도 있고요. 배치 설계에 반도체 집중해서 제조할 수도 있고요. 그럼 양도할 때 양도 대여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근데 이걸 이제 보통 다 그럴 수 있지만 효력의 제한이 뭔가 하면 예를 들어 돈 버는 목적이 아니고 주로 이제 교육이나 연구, 분석, 평가 등의 목적이나 개인이 비영리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배치설계 복제에 대응은 일단 봐줍니다. 그 다음에 리버스 엔지니어링 결과에 의해서 제작된 창작성 있는 배치 설계에는 효력을 제한을 갖습니다. 배치 설계권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것으로 창작성 있는 동일한 배치 설계는 거기에 대한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적법한 반도체 집중 회로 등을 인도받은 자가 실시권을 받은 자, 영리 목적으로 양도 대여를 하거나 양도 대여를 점수 수입하는 경우도 우리가 이걸 클레임 걸 수가 없습니다. 자, 불법으로 복제해서 제조된 반도체 집중 회로 등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이 없이 인도받은 아무 생각 없이 잘 몰라가 받은 자겠죠. 이런 것들은 이걸 할 수, 진짜 이렇게 선의로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이 사람들의 클레임을 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작권과 비교를 해보면 저작권은 배치 설계 도면만을 보호하죠. 근데 배치 설계권은 실효성이 있는 보호를 위해서 배치 설계 도면 그 자체뿐만 아니라 배치 설계에 의해 제작된 반도체 집적회로, 반도체 집적회를 이용 사용한 제조 물품 이런 것도 다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넓죠. 저작권은 그 도면인데 이게 나아가서 만든 칩이랑 컴퓨터까지 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침해를 누군가가 해왔으면 반도체 배치 설계 등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이제 구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일반 영업 민사 형사가 다 들어가죠. 형사는 내가 일단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에 공소제기 가능한 3년, 그러면 3년 이하 징역 등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등록된 것을 등록된 것처럼 허위 표시를 하는 경우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허위 표시죄를 들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아까 손해배상 청구권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하여튼 손해배상이 나면 그만큼 내게 보상금 청구도 할 수 있고요. 손해배상뿐 말고 손해만금 외에 플러스 내는 거죠. 보상금을 하고 그래서 3년이면 설정동력인 것도 이용료 청구, 선의자가 IC 등의 불법 제조 사실 안 후 이런 그 IC 등 인도 양료할 경우에도 뭡니까 3년 안에 이용료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타, 이제 반도체 배치설 기타로 비밀보호가 있는데, 비밀보호를 받고자 하는 부분을, 컴퓨터로 가공하거나 보이지 않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배치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이렇게 이제 가려서 낼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비밀보호 신청 유의사항이 뭔가 하면, 설정 등록 신청서의 비밀보호 신청란에 예라고 예스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있느냐고. 그 다음에 비밀보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비밀보호를 받고자 하는 도면이나 사진 등을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면 됩니다.
그 통상이용권의 설정의 제정 강제로 어떻게 정부가 이렇게 이걸 남들이 사용하게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국내에 이용되고 있지 않은 경우, 이건 만들었는데 사용 안 되고 있을 수 있는가, 이런 경우는 통상이용권의 설정에 관하여 협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거 사용하겠다, 나 누구 안 쓰고 있지 않느냐, 그 우리가 쓰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통상이용권 돈을 주고 쓸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배치 설계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이용되지 아니하거나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 예를 들어 사용은 하는데 그리 크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특허 성장에게 통상이용권 설정에 관한 제정을 신청할 수 있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이거 잘 크게 쓰겠다, 그렇지만 기술을 안 준다 할 때 이걸 별로 크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크게 하겠다 하는 측면에서는 국가의 제조하면 되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품종, 식물 신품종입니다. 이제 이게 지금 그 품종 보호 제도라는 게 식물 신품종인데, 예를 들어 요즘 식물 신품종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보호받는 신지식 재산 그거 들어갑니다. WTO 우리가 잘 아는 그 WTO 연구원 특허나 특별법 또는 두 제도의 결합에 식물 품종을 보호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허나 특별법을 두가지고. 그 대외적인 요건이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대내적인 요건도 보게 되면 소위 종자산업법의 품종보호제도라는 게 이제 생긴, 이전에는 식물특허 제도가 있었고요. 이 종자산업법이 생기면서 품종보호제도라는 게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이 식물특허 제도만 가지고 특허 요건을 충족시키기 되게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증의 소극적인 대처로 활성화되지 못했던 이 제도가 이런 종자산업법 품종보호제도가 생기면서 국내외 품종 개발을 활성화를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연구를 했는데 이 보호가 안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자산업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나라 종자가 사실은 가진 게 별로 없거든요. 그 종자산업을 발전시키기 되게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다. 종자가 없으면 우리 키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자를 갖고 있는 나라가 어쩌면 그 먹거리를 다 지배할 수 있다, 이런 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식물 신품종은 일단 보호 요건이 비슷합니다. 특허랑 신규성, 기존에 알려져 있지 않은 새로운 포도 같으면 뭡니까? 요즘 마시는 녹색 포도가 있죠. 이런 그 새로운 품종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구별이 있어야 됩니다. 알려져 있는 품종과 하나 이상의 특성이 명확하게 구별되는, 예를 들어 크다든지 씨가 없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균일성입니다. 본 품종의 본질 특성이 그 품종의 번식 방법상에 예상되는 변이를 고려해서 충분히 균일한 게, 예를 들어 어떤 때는 되도 어떤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안정성과 비슷한데 품종의 본질의 특성이 반복적으로 증식되는 후에도 씨가 없으면 계속 씨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한계에 고유한 품종 명칭이 있어요. 품종은 반드시 하나의 품종 명칭을 가지면 샤만 스케이드입니까? 샤만 포도 있죠. 푸른 포도. 예를 들어 품종은 반드시 하나의 품종 명칭을 가져야 하며 품종 보호, 출원 품종의 품종 명칭은 종자산업을 정한 요건에 적합하게 하는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식물 신품종이 그 품종 보호 출원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신품종 육성을 대상 작물 150개 작물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신품종 육성을 하게 되는데 출원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출원이 그 육성자의 성명 주소, 품종의 명칭, 품종 육성 과정을 기술한 출원서에 당해 품종의 종자 시료 사진을 첨부해서 농림부 장관에 제출합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권 주장을 주장기간 1년 이내에 무슨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방식 심사를 형식 심사죠. 출원번호 통지를 하고 보정 통지를 합니다. 출원을 공개하며 특허처럼 출원 1일 6개월 후에 품종보호 공보에 게재하여 출원형 일반에 공개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수렴시키고요. 임시보호구역이 발생 그때부터 서류심사는 품종의 신규성, 아까 품종의 적정성, 출원 전부 영역 검토를 해가지고 이제 재배시험을 한번 해보죠. 그대로 되는지요. 자체할 수도 있고 변지에 갈 수도 있고 유탁시에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결정합니다.
재배를 해보면 재배 심사를 2년 이상 동일 지역에서 품종 특성 조사를 해가지고 재배 시험 결과에 따라 품종 보호 요건 충족 여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이 있느냐를. 그래서 이 품종 보호 공고 60일 동안 게재를 하고, 그리고 이 신청 물어보고 없으면 등록이 됩니다. 그죠? 2년 2개월, 그죠? 그 2년 4개월, 한 3년 정도 걸리는 보시면 되죠. 그래서 품종보호 출원의 내용을 주로 보게 되면 품종보호권의 효력입니다. 품종보호권자는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을 취시할 권리를 독점하고요.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주로 국내입니다. 국내이고, 시기적 범위는 20년, 특허랑 비슷하죠. 20년입니다. 그러니까 영년생 작물인 가수미 임목용 25년까지고, 품종보호권이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는,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돈을 벌고자 다른 데서 하는 게 텃밭에서 취미생활로 채소를 재배하는 영역 외의 목적으로 자가 소비를 하기 위한 보호 품종의 실시를 할 때 허락을 받으라도 가능하다. 만약에 이제 자가 소비분 이외에 여분 생산용을 판매할 때는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 실험 또는 연구를 위한 보호 품종의 실험용, 연구용을 할 때는 봐준다는 거죠. 또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 보호 품종의 실시, 보호 품종 육종 재료로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보호 품종을 반복해 종자 생산이 가능한 품종 육성하는 행위는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농민이 자가 생산을 목적으로 자가 채종을 할 때는 효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소위 농민이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은 인정해줘야 된다. 이걸 갖고 우리 클레임 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품종보호권 소멸입니다. 취소가 언제 되는가 하면 종자산업법상 어떤 조건을, 용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는 취소가 되고, 예를 들어 만들었는데 계속 2년 동안, 아까도 비슷하지만 2년 동안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나무가 없어요. 이런 것도 취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보호품종의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런 보호 품종 명칭 등록을 취소한 경우는 다 이렇게 품종 보호권 자체가 취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침해에 대한 규제입니다. 침해에 대한 규제는 품종 보호권, 전용 실시권 또는 임시보호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부터 3천만 원의 벌금을 치릅니다. 이거는 친고죄입니다. 고소가 있어야 침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또 기타 신지식 재산권 데이터베이스 보호가 있어요. 프로그램하고 좀 다른데, 종전은 편집 저작물이 아닌 단순한 편집물은 저작권으로 제외되었는데, 근데 이 다이어트를 많이 모으는, 창작성이 없는데 데이터베이스를 하더라도 이를 제작한 인증물 좀 많이 들지 않습니까? 모으는 DB 설치 같은 거, 이런 것도 하나의 MC가 노력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한 전부터 상당한 부분을 가질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보호법이 기타 신지재산권으로 들어간다고 봅니다. 또 뭐가 있냐면 온라인 디지털 컨텐츠 보호입니다. 디지털 컨텐츠가 부호, 문자, 음성, 영상 등의 IT 기술과 결합해서 전자석 형태로 제작되는 처리된 자료물 정보를 의미하는데, 이걸 온라인상에 올라가 있는 거죠. 온라인 디지털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워낙 디지털 환경이 많이 되다 보니까 컨텐츠를 매우 용이하게 복제를 하는데 무제한적으로 배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온라인 디지털 보호 컨텐츠 저작권법에 보호를 합니다. 물론 창작성이 있는 디지털 컨텐츠 당연히 저작권 보호가 되겠죠. 창작성이 없는 디지털 컨텐츠 경우는 데이터베이스의 경우는 일정 권리를 가집니다. 근데 이 두 개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 있죠. 온라인 디지털 컨텐츠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온디콘법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이 상당한 노력을 제작하여 표시 온라인 컨텐츠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된 전산한 방법으로 경쟁 사업자의 영업이익 침해가 붙을 때는 디지털 컨텐츠를 보호가 되어져야 된다. 그죠? 예. 그래서 표시 연호일, 제작자 성명 이런 것들은 다 이용조건을 표시해서 보호가 되어져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학습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업비밀, 그죠? 예. 반도체 배치 설계, 식물 신품종, 기타 신지식 재산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설명을 했다 하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문제 한번 찾아볼까요?
보유자 이외의 타인이 당해 점으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보유자와 사이에 비밀 정보가 형성된 경우라면 비공개 상태로 할 수 있다. 맞죠? 예, 여기 맞는 겁니다. 그죠? 당연히 맞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자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 과제로 대독인 제도, 식물 특허 제도의 남이죠. 이거는 식물 특허 제도가 아니고 품종 보호 제도이다. 자, 그 다음에 온디콤법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노로 제작하여 표시한 온라인 컨텐츠 전부 상당부분을 좀 금지한다. 맞죠? 그 이야기였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